역사와 가장 오랫동안 함께해온 금속, 금과 철. 수천 년 동안 금은 인간의 마음속 욕망을 부추겼고 철은 그 욕망을 실현시키는 도구로 사용돼 왔다. 철이 인류에게 굉장한 편리함을 주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는 전쟁과 같은 어떤 무기로 사용했기 때문에 철로 만들어진 날카로운 칼과 창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고 갑옷과 투구는 지켜냈다. 그리고 단단한 기구들은 인류의 삶의 풍요를 가져왔다. 철 자체는 한마디로 국력입니다. 인류의 역사 발전에서 가장 공헌도가 큰 걸 꼽으러 한다면 철이지 않는가. 사람의 몸속에도 최첨단의 현대 기술에도 존재하는 철. 인류의 가장 널리, 가장 중요하게 사용된 철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자.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에서 현재까지 인류가 가장 널리 사용해온 금속이 있습니다. 바로 철인데요. 사람들이 철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류는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철로 무기와 농기구를 만들어 때론 실용의 상징으로, 때론 권력의 상징으로 인류와 함께 해온 철. 이런 철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바로 이곳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돌처럼 쉽게 깨지지 않고 청동보다 단단한 철의 등장은 인류의 획기적이고 빠른 변화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부터 어떻게 철을 사용해 왔을까? 운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 운철 같은 경우에는 인류가 가장 먼저 사용했던 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전시품 중에서도 운철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운석의 종류와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철로 된 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이게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운석하면 하늘에서 떨어진 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철의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면 그걸 따로 운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마 예전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동경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배자에게 주는 메시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거에 대한 신비감이 있었을 거고요. 그걸 아마 내려온 위치에 가서 찾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본인 스스로 의미를 담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 의미를 담기 위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기술로서 뭔가 도구로 만들어 보려는 시도가 있었을 거고, 그게 아마 철로 된 최초의 도구였을 것입니다. 철은 하늘이 내린 왕의 금속이었다. 이집트에서의 철은 하늘의 벼락이라고 했고 수메르인들은 하늘의 불이라고 불렀다. 3400년 전 이집트의 파라오 투탕카멘의 무덤에 묻힌 단검도 하늘에서 내려온 운철로 만들어졌다. 운석이 아닌 지구에 있는 철광석에서 처음 철을 추출해 사용한 사람들은 기원전 1700년경 히타이트 사람들이었다. 히타이트라고 하면 현재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이고요. 히타이트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철을 알았고 철로서 도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철기를 만드는 기술을 본인만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본인 국가만이. 다른 국가에서는 가지지 못한 금속을 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철의 녹는 점은 1538도. 철광석에서 철을 추출하고 가공하기 위해선 고온의 열을 만드는 장치가 필요했다. 그것은 특별한 기술이었다.
최초에는 노천 상태에서, 그러니까 개방된 상태에서 온도를 높였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녹이는 과정이었는데요. 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를 올렸어야 됐죠. 높은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롤을 만들어야 됐다는 거죠. 밀폐된 롤을 만들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수준의 바람을 넣어주는 게 중요했습니다. 당대 최강 제국이었던 이집트와 대등한 전쟁을 치를 정도로 강성했던 철의 제국. 히타이트가 멸망하자 500여 년간 독점됐던 철의 비밀이 비로소 다른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히타이트의 제철 기술은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등 전 세계로 전파됐고 인류 역사는 본격적으로 철기 시대에 접어들었다. 청동 같은 경우에 철과 비교를 했을 때는 변형은 이제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변형은 쉽습니다. 그렇지만 강도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순수한 동으로서는 도구를 만들기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무르기 때문에 철과 같은 단단한 성질을 갖고 있기 굉장히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사용되는 건 실용기보다는 이제 뭐 제사와에 관련된 그런 의뢰 용기나 의뢰 도구를 만드는데 주로 사용됐습니다. 철이 도달한 곳엔 새로운 권력과 질서가 생겼다. 강한 무기는 주변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줬고 효율적이고 튼튼한 농기구는 경제력을 가져왔다. 철은 그렇게 계급과 권력을 만들었다.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는데요. 남는 게 생기게 되면은 결국은 그 남는 거를 누가 갖냐가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적절하게 공평하게 분배를 하는가, 아마 그게 중요했을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생긴 게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이겠죠. 아마도 그 마을의 수장이었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좀 더 가설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욕심이 생기다 보면은 그걸 다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성되는 게 계급사회이고요. 그리고 권력입니다. 철이 권력이던 시대. 다른 금속보다 강한 철은 남보다 강한 권력을 의미했다. 히타이트에서 퍼져나간 제철 기술은 유럽 등 다른 대륙보다 특히 중국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기원전 한 1000년에서 기원전 한 8, 9세기경에 중국에 전파가 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특히 이것이 보편화된 것은 기원전 한 5, 6세기, 우리가 세칭 얘기하는 춘추 전국시대 그 시점에 중국에서 아주 비약적인 그 철기 생산이 본격화됩니다. 특히 중국의 그 한나라에서 아주 최고의 그 탄소 그 철강, 그 강철 계통의 것들이 생산되는 그 제련법들이 확대가 되는데 그런 기술이 곧바로 그 고조선에 수용이 돼가지고 고조선도 강력하게 성장을 합니다. 격동의 시기, 춘추 전국시대. 중원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수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쳤다. 우수한 철제 무기는 곧 그 나라의 힘이었고 보다 더 강한 철을 가지려는 각 나라의 욕망은 제철 기술의 발전을 가져왔다. 중국의 철기 문화가 세계사적으로 가장 특징적인 이유는 주조 기술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조를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릇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도구, 이렇게 무기, 그런 이기들은 실제로 날이 있는 것들은 도구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주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조는 탄소량이 많기 때문에 깨져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구로 사용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주조품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다시 강철화시키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주조를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하고 그 대량 생산한 것을 강철화시키는, 한 번에 강철화시키는 기술이 있었던 겁니다. 철광석에서 녹인 철은 탄소 함유량에 따라 크게 주철, 강철, 연철로 구분된다. 탄소 함유가 많은 주철은 강하고 단단하지만 가공이 어렵고 깨지기 쉽다. 반면 탄소 함유가 적은 연철은 부드러워 가공하기 쉬운 철이 된다. 철을 추출하면서 인류는 다양한 철을 활용하게 되고 철에 열을 가하고 두드리는 등 철을 다루는 기술이 다양해지면서 사람들은 좀 더 강하고 효율적인 철기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우리가 대장간 하면은 생각이 나는 게
망치로 두드리는 작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고온에서 가열을 하다가 물에다가 식히고 아니면 고온에서 막 망치질을 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모양을 만드는 효과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데 망치질과 같이 외부에서 충격을 계속 가해주면은 안에 철 원자들의 구조가 변화하게 됩니다. 그럼 구조가 변화하면 그만큼 강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조금 더 강한 어떤 농기구, 강한 칼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할 때 보면은 접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즉 때려서 길게 만들고 걔를 반 접어서 또 때리고 다시 길어지면 또 접어서 때리고 그러면 얇은 층이 결국은 겹겹이 쌓이는 효과가 되는데 그러면 그 안의 구조가 매우 미세해집니다. 그러면은 강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게 되죠. 중국에서 발달된 철기는 주변의 여러 나라에 전해졌다. 그렇다면 한반도에서의 철은 언제부터 사용됐을까? 3세기경 중국 삼국시대에 관한 정사를 기록한 삼국지 위서동의전을 보면 우리나라에선 이미 삼한시대에 철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하는 나라에서 철이 나니 한, 예, 외에서 모두 이를 가져간다. 시장에서는 모두 철을 사용해 물건을 사는데 중국에서 돈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고 또 두 군에 공급한다. 지금의 터키인 히타이트에서 시작을 해서 중국에 전해진 철기는 주변 여러 나라에 전해지게 되는데요. 한반도 역시 그 영향을 받게 되죠. 한반도에 맨 처음 유입된 철기는 연나라에서 생산된 주로 농기구였는데요. 이와 유사한 철기들이 우리 지역 완주 갈동과 신풍리 그리고 장수 남양리 유적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철기 문화가 가장 이른 시기에 유입된 곳이 바로 전라북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철의 왕국으로 주목받는 장수와 운봉 일대의 전북 가야. 전라북도에서 초기 철기 유적이 가장 먼저 발견된 곳은 장수군 남양리 가야 유적이었다. 가야의 전체 영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철기 유물이 출토된 곳이 장수 남양리죠. 출토된 철기 유물을 분석을 해봤는데 가장 유사한 철기 유물이 출토된 곳이 전북 혁신도시예요. 지금부터 2200년 전 전북 혁신도시는 한마디로 테크노 밸리였던 것 같아요. 지난 2003년과 2010년 지금의 전북 혁신도시인 완주군 이서면 일대에서 토광묘 무덤군이 대규모로 발견됐다. 완주 갈동유적과 신풍유적으로 알려진 이 유적지에선 초기 철기 유물이 나왔는데 이는 장수 남양리 철기 유적과 더불어 한반도의 철기 역사를 새롭게 쓰는 발굴이었다. 완주 갈동죽에서 연나라의 전형적인 철제 낫이 나왔습니다. 이 철제 낫이 나오면서 학계에서는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게 심지어 중국에서 다이렉트로 들어온 거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주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다 보니까 최초의 철기는 연나라의 철기가 다이렉트로 들어왔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단계에 보이는 철기는 연나라의 철기에서 약간 변형된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적어도 지금 전라북도 지역이 한반도 철기 문화가 가장 먼저 등장을 했고 자체적으로 발전하려는 노력을 시도했던 지역이다라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전북 혁신도시의 유적지에서는 철기와 청동기 유물이 함께 발굴됐는데 청동기를 사용하던 사회에 새로운 문물인
철기가 유입됐음을 알 수 있다. 바로 그것은 새로운 문화, 철기라는 것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당시로서는 청동기 시대에 철기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이테크 기술이죠. 그것이 바로 이 지역, 전라북도의 그러한 유적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철기가 들어와서 농기구를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생산력이 높아지겠죠. 왜? 깊게 팔 수 있기 때문에. 또 무기 체계가 철기로 만들면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의 사회가 변화되는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새로운 정치체의 출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마한의 성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경주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덩이쇠입니다. 덩이쇠는 철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인데요. 보시다시피 그냥 쇳덩어리여서 무기나 장신구에 비해 특별히 의미 있어 보이지 않는 덩이쇠. 왜 이렇게 많이 출토가 된 걸까요? 그리고 덩이쇠가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철기의 유입과 함께 무덤에 묻는 부장품 역시 청동기에서 철기로 빠르게 바뀌었다. 전북 혁신도시에서 출토된 연나라기의 낫은 당시의 신문물이었던 철에 대한 마한 사람들의 선호도를 보여준다. 신라의 황남대총에선 무기를 비롯한 농기구 등 3,000점이 넘는 철기 부장품이 발견됐다. 특히 1,600여 점에 달하는 덩이쇠는 철을 소유물로 인식하기 시작한 당시 지배층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경주 황남대총에서는 덩이쇠가 도요를 해보면은 길이가 243m 정도 되거든요. 지금 서울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의 높이입니다. 그 높이의 철 덩어리를 한 사람의 묘에 묻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상징물로서의, 부의 상징물로서의 철의 가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을 소유해서 권력을 과시하는 경향은 삼국시대의 절정에 달한다. 그 중에서도 칼은 오늘날까지도 권력의 상징으로 전해지는데, 칼은 처음엔 사냥도구로 사용됐지만 차츰 집단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을 제압하는 무기로 쓰였다. 특히 강하고 화려한 칼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지배자들의 로망이었다. 그것은 상대의 목숨을 위협하고 빼앗을 수 있는 전사의 상징이자 통치자의 권위였다. 칼을 준다는 것은 당신에게 지휘권을 준다는 의미로서 부여가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고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고대의 발굴품들을 보더라도 수장급의 무덤에는 항상 칼이 부장이 됩니다. 그리고 수장급이 아닌 무덤에서도 칼이 부장이 되는데, 그 칼인 그 수장급의 무덤은 금이나 은으로 장식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수장급이 아닌 무덤의 칼은 그냥 철로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칼로서 계층의 랭킹을 매겼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사적인 사례를 본다 하더라도 가장 강한 철이라고 볼 수 있는 다마스커스 검 같은 경우에는 인류가 가장 무서워하던 검이었고요. 가장 선호하던 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칼 안에서도 가장 강한 칼을 원했던 거죠. 석기시대부터 전통적인 칼은 양쪽에 날이 있는 뾰족한 검이었다. 하지만 강한 철로 만들어 한쪽 날만 사용하는 도가 등장하면서 실제 전투에선 검보다는 도가 주류를 이루게 된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철제 무기의 발달은 동시에 목숨을 지키려는 철제 갑옷의 발달을 가져왔다. 여기는 지금 어떤 유물이에요?
이쪽은 4세기 때 증가하기 시작하는 전형적인 가야의 갑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가야.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긴 철판을 가지고 엮어서 만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 유물에서 가장 특징적인 거라고 한번 보시면은 이 가운데 고사리 모양이 있습니다. 양쪽에 예, 예. 이렇게 고사리 모양이 있는데요. 이 고사리 모양이 이 갑옷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야 톡이라든지 가야의 뭐 미늘새라든지 그런 거에 같이 엮어져 있거든요. 아마 당시 가야인들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그런 특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을 다루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등장한 철제 갑옷. 얇고 단단한 철판으로 만든 갑옷과 투구는 단순한 보호장비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공격무기인 칼이 상징하듯 방어도구인 철갑 또한 권위와 권력의 상징이었다. 갑옷 그 자체는 하나의 대표적인 유제품이죠. 어느 무덤을 발굴을 했는데 갑옷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무덤은 수장증, 즉 지배자의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로 인해서 만들어진 생산력의 증가로 인해서 형성된 게 이제 잉여 생산물입니다. 잉여 생산물이 나타나고 나서 만들어진 게 권력이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전시에서 전쟁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으로서 고구려 고분 벽화, 이 계만무사도를 설명을 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지금 벽화 중에 철과 연관이 있어요? 벽화에 보시면은 말에 보면은 이게 검정색으로 회색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갑옷을 입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아, 말에 갑옷을 입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 타 있는 무사들도 갑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당시 고구려 군이 남쪽으로 남아 있을 때 철로 된 마갑을 차고 그리고 갑옷을 입은 기만 무사들이 내려왔을 때 아마 당시 사람들은 지금 현재 탱크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 철이 어떤 용도로 쓰였는가 하는 것을 전쟁의 도구로서의 가장 절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고구려 계만무사도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고구려. 중국으로부터 일찍이 철기를 받아들인 고구려는 삼국 중에서도 가장 수준 높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고구려가 장악했던 요동 지역이 또 대표적인 철광지예요. 아예 그 요동 철광석지에 가서 거기가 자석 들고 이렇게 했더니 타다다다 다 붙어요. 그 돌멩이들 막 있는 데 가서 이렇게 하면 다 그 철품이고 그리고 이렇게 붙이면 붙어요. 그 산 자체에 바위에 자석이 그냥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품위 높은 철광을 요동 지역을 장악하면서 고구려가 공급할 수 있는, 그래서 요동을 놓고 싸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철광 때문에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기술과 그 원료지를 확보하고 그걸 바탕으로 강력한 기마군단, 철기병 세력들을 장악해 나간, 그게 이제 고구려 성장사하고 연결이 되죠. 고품질의 철광석과 수준 높은 제철 기술은 고구려 군사력의 원천이었다. 말과 기병 모두 갑옷으로 중무장한 계마무사에서 고구려 강철의 강력함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특히 고구려의 갑옷은 작은 철조각을 이어 만든 독특한 형태의 비늘형 갑옷인데 당시로선 상당히 선진적인 형태의 갑옷이었다. 이 신라 가야의 갑옷은 같은 철로 만들었어도 판갑옷입니다. 처음 봤을 때는 상당히 멋있고 화려할 수 있는데 이것이 취약점은 이 판갑옷은 이게 움직이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어떤 의존용, 폼 잡는 그런 성격이 강한 그 갑옷적 성격이 있는데 그 고구려의 갑옷은 다 그 비늘 형태로, 쉽게 얘기하면 조그만 쇠판을 다 끈으로 또는 실로 이어가지고서 겹쳐지는 건데 이것이 겹쳐지다 보니까 이 관통력이 2배에 가까운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이 비늘처럼 조각조각 나 있다 보니까 매우 자유롭게 효과적으로 활동하기 좋은 아주 실용적인 갑옷입니다. 남원 월산리 M5호 무덤에서 발굴된 가야의 투구와 목가리개를 보면 한눈에 봐도 그 형태가 고구려의 것과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마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이 아래쪽에 보이는 고구려 계통의 이제 갑옷들이거든요. 갑옷 투구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4세기 때가 되면 이 시기가 4세기 때거든요. 네. 고구려가 한반도 남부지구로 내려온 시기가 4세기인데 4세기 때 한반도 남부지역 가야 지역에 철로 된 갑옷들의 등장이 확실히 늘어나는 추세가 보입니다. 가장 강력했던 권력의 이름이었던 철. 철은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민중의 삶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는데 쇠, 철, 강, 철의 문화사전 제2부 권력의 상징에서 기원의 대상으로 예술작품으로 변모해가는 철의 역사를 만나본다.